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영업팀 이혜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관세 이슈로 전 세계 시장이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각각 3가지 뉴스를 뽑아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테이바 사람들의 강승희 대표님 그리고 엑스컨트 조세일 전문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승희 대표님 뉴스 먼저 들어볼까요? 최근 분위기가 미국 주식이 나빠졌죠. 네. 한국 주식은 하지 말고 미국 주식만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요. 올해는 또 미국 주식이 갑자기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한국 주식도 울고 미국 주식도 울고 있어요. 제 잔고는. 둘 다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일단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그 이제 네. BOA에서 네. 서베이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펀드 매니저 서베이도 하고 뭐 이런 거 계속 하는데 그 파트에서 실제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레포트 뉴스가 하나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 주식 보유를 축소하고 있다. 기존에 미국 주식의 비중이 이제 높았었는데 그걸 23%로 이제 비중 축소로 낮춰버리는 언더웨이트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그 낮춘 게 기존에 서베이 했던 거 대비했을 때 40%포인트 하락을 시켜놓은 거래요. 이렇게 빨리 줄인 적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도로 했던 게 왜 지나가서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연초부터 이미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나 유럽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언더웨이트를 다 빠진 다음에 이제 와서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18일 날 나온 뉴스였어요. 네. 그리고 이런 와중이 딱 요때가 벌써 S&P가 2월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하락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낙관론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하트넷이라고 이제 마이클 하트넷이라고 이제 유명하게 맨날 이제 뉴스에 나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자산에서 글로벌 자산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유로존으로 넘어가는 게 보여지면서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쪽은 늘어나고 어느 쪽은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 내려가는 쪽 제일 많이 40% PPT라고 돼 있는 40%포인트만큼 내려간 데가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거고 늘어난 걸로 보시면 맨 위에가 유로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오죠. 그러면서 밑에 쪽에서 또 보시면은 아래쪽에 에쿼티, 테크, 에너지가 줄어들었고요. 많이. 네. 그 다음에 올라간 쪽을 보시면은 UK 이머징 마켓 캐시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캐시가 4번째 있어요. 네. 증가량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하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2020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대요. 3.5%에서 4.1%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방어적인 섹터들이 늘어났대요. 그러면서 결국 하트넷이 또 얘기한 게 결국 이 상황을 극복을 하려면 결국 무역 전쟁, 관세가 해결이 돼야 되고 플러스 인플레이션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되지 않으면은 어렵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시장에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리밸런싱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와중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뽑아온 거는 워렌 버펫이랑 리카싱이 현금 보유를 열심히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비슷한 뉴스랑. 맥락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3월 28일 뉴스였어요. 3월 28일 뉴스인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동양에서의 가장 돈 잘 버신 분 투자로 그다음에 서양에서 돈을 제일 잘 버신 분 두 분이 공통점인 거죠. 두 분의 나이가 워렌 버핏이 94세시더라고요. 연세가. 그다음에 리카싱이 96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90대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 매니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동양의 최고 투자의 거장들이 결국 2025년도에 막대한 현금 보유를 하는 걸로 다 바꿨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보통은 그러니까 최고 고점 경고일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포지션들을 취했었다라는 이제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금 보유 비중이 자산의 29%, 3,340억 불 정도로 이미 보유하는 게 이제 계속 공시가 되고 있죠. 그 와중에 현금 비중이 높아진 게 결국 고평가 때 그랬다. 그리고 이때를 예를 들면서 금융위기 때
그 BOA 네. 이제 망해갈 때 투자를 1,000억 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300억 불 수익을 냈었던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펫이 실질적으로 현금 비중을 계속 높이는 차트를 그리는데 21년도 한 21년도 이후서부터 급격하게 늘려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핏도 타이밍은 잘 못 맞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너무 빨리 다 팔은 거죠. 그죠? 네. 현금 비중이 계속 높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미국장 좋을 때도 먹지 않았어요. 수익이 안 난 거죠. 덜 난 거죠. 지금 와서 우리가 되게 현금 보유 잘하고 있어. 뭐 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를 때 안 먹었어요. 그래도 안 했어도 전체 워렌 버핏 주식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S&P 정도는 충분히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벅셔 해스웨이를 사는 게 제일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같은 거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일 때는 현금 비중도 높이고 비중도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사는 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데서도 또 띄는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카싱은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이슈가 계속 되고 있죠. 네. 항만 부분 파는 것 때문에 이슈가 더 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부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죠. 2020년. 예. 코로나 한창일 때. 네. 네. 그때서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계속 줄여서 이제 부채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을 대부분 다 매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은 이제 블랙락한테 계속 이제 항만 매각하는 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라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승인이 나느니 안 나느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리카싱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99년도에 네. 이제 다국적 기업, 통신기업 오렌지라는 회사를 팔았어요. 99년도에 팔고 닷컴 버블이 생겼죠. 그래서 잘 팔았다. 네. 그래서 네. 예, 150, 그 당시에 150억 불에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닷컴 버블 직전에 팔았고 그 다음에 판 거는 또 뭐가 있냐면 2017년도에 홍콩의 마천 루들 최고가에 다 매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산 부동산 기업들은 다 이제 박살이 났고 그래서 이분은 또 괜찮았대요. 근데 두 개가 다 제일 큰 크라이시스잖아요. 닷컴 네. 버블 크라이시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두 개를 다 맞췄다. 근데 지금 이분이 그래서 리카싱이 하고 있는 게 결국 항만들을 매각하는 걸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항만들을 다 특히 포함해서 다 팔고 있는 거예요. 파나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미 많이 팔았대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자제해라. 라는 거를 리카싱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국유 기업들한테 리카싱이랑 거래를 하지 말라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도 리카싱은 계속 파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그 항만이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럴 때 뭘 팔거나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세전이익으로 24%씩 증가하고 있고 수익도 계속 잘 나고 있대요. 거기다가 지금 항만 같은 경우도 이제 AI 나오고 자동화되면서 로봇 자동화되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있고 마진 개선도 되게 좋대요. 근데 왜 팔아? 네. 라는 물음표죠. 근데 딱 여기가 뭐냐면 좋을 때 파는 게 리카싱의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을 때 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핏과 리카싱이 둘의 공통점이 뭐야? 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 고평가 인식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고 결국 주식 매수를 안 하고 있다. 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무역 재편이 될 거라고 보는 거다 이건. 그래서 물류를 다 파는 거예요. 예, 항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물 자산 자체를 매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실물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진짜 실물 경기가 나빠질 건가? 무역이 안 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사는 블랙락은 뭐지? 뭐 이런 또 남의 돈이어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펀드 모집해서 사는 거니까. 미국에서는 사라 그러겠죠. 보면 그래야지 미국 쪽에서 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파나마가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저 네. 중국 쪽 펀드가 들고 있는 것보다는 미국 쪽 펀드가 들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쵸. 나으니까. 그래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결국은 이쪽도 까놓고 딱 더 이제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뭐든지 싸우고 있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 두 분들은 그 둘이 싸우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니까 현금을 모으나 보다. 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위험한 시기 전에 준비하는 시그널,
뉴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뉴스였습니다. 뉴스 들으면서 제 잔고를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 뉴스는 마지막 어떤 뉴스는 건가요? 그냥 간단하게 파생 상품 관련된 뉴스를 찾는데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에서 이런 두 가지를 찾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홍콩에서 파생 상품 거래가 급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왜죠? 그래서 네. 이건 또 뭐야? 네. 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보통은 파생 상품이 거래가 잘 될 때는 장이 오를 때인가요? 내릴 때인가요? 내릴 때죠. 내릴 네. 때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내리는 촉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고, 네. 그래서 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그 다음에 네. 헤지 펀드의 활동량이 굉장히 커졌나요? 커졌대요. 그래서 홍콩 거래량 자체가 전년 대비 12%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토 주식을 해지하기 위해서 홍콩에서 파생을 더 쓰고, 그리고 본토에서도 어차피 파생은 있지만 네. 그래서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항생지수 선물 거래량 5년 최고치. 그러니까 그리고 5년 최고치라는 게 이제 중국 주식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도 네, 올해 네. 들어서 특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익스포저 관리들을 이제 선물들로 파생 상품들로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위기들이 점점점 불어나니까 이제 해지하는 수요들도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생이 늘어날 때는 뭔가 조심해야 되더라라는 네. 과거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장을 볼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원자재 뉴스로 네. 넘어가 볼까요? 뭐 주식 시장보다는 원자재 시장이 좀 좋았죠. 최근 네, 들어서. 네. 주식 시장 많이 빠지는데 원자재는 올라간 것들도 많고.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이제 구리 관련한 건데요. 네. 구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보면 올 초 대비 이제 한 뭐 3개월 됐는데 이제 한 30% 많이 올랐어요. 미국 코맥스에 상장되어 있는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올라간 게 한 30%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구리를 좋게는 안 봤었었는데 뭐 요번에 이제 관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간 거는 이제 3월 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 네. 뭐 그런 뉴스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기 부양책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제 관세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뭐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게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언제부터 한다고 이제 발표는 안 났었지만 이제 25%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번 이제 알루미늄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뒤에 이제 어차피 사야 될 수요를 갖다 먼저 사는 거죠. 이제 관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미리미리 확보를 하자라는 수요들이 이제 몰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 구리 선물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LME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그 갭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은 이제 톤당 한 1,700불 정도 이제 미국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쪽에 있는 카파가 굉장히 좀 뭐 그런 수요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서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그러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게 좀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관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저희도 이제 보통 언제부터 기름값 오른다 그러면은 기름 넣을 거 미리 가서 넣잖아요. 보면은 아직 네.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처럼 지금도 여기 보면 관세 올라가기 전에 뭐 올해 쓸 물량이 얼마면 미리미리 좀 사자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세가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 사놓은 게 있으니까 좀 덜 사겠죠. 그렇게 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약세 쪽으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리가 좀 더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 생각에는 실물 경기가 좀 더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 같은 경우는 이건 일시적인 뭐 관세 때문에 미리 뒤에 있는 수요를 갖다 땡겨서 쓰는 거지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런데 이제 구리가 더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국 경기가 사실 살아나야지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까지도 차트를 보면은 이제 구리 값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기하고는 굉장히 동행 관계나 아니면은 중국 경기가 먼저 가면은 한 6개월 뒤에 이제 구리 값이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움직였었는데
2022년부터는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는 안 좋은데 구리값은 계속 좀 강세로 올라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통해가지고 네.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구리 가격이 더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공급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AI나 아니면 EV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긴 하지만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가 좀 더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간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금 관련된 건데요. 금 뭐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금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것도 뭐 올해 들어서 한 2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만 해도 한 2,60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3,100불이 넘어갔잖아요. 보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금도 핫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 올라간 것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관세가 모든 품목이 높게 되면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장에 대해서는 뭐 좀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고 있기가 좀 불안불안하고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고, 왜냐하면 물가는 올라가지만은 사실 가격에다 다 전가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 매출도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금이 이제 계속 강세를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 매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컨슈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에 보면은 이때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2% 정도대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한 5%.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세질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또 4월 2일부터 또 뭐 상호관세 적용한다 그러고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만히 돼가지고 이제 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받을 가능성은 없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강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뭐 최고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조정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안 좋지만은 원자재 쪽은 뭐 좋다는 두 가지 뉴스 뽑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저건데, 그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보면은 이제 분기마다 이제 그 서베이를 갖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이제 석유나 그다음에 천연가스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베이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 결과를 이제 매 분기 말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가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우리가 에너지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드릴 베이비 드릴 뭐 맨날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갖다 계속 이제 에너지 가격이 낮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서베이 결과 중에서도 보면은 오퍼레이팅 코스트 관련된 그런 저건데, 이제 기존 유정에서 나오는 게 한 몇 불 정도 유지가 되면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빠지겠는지, 그다음에 신규 유정 개발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면 이제 빠지겠는지를 갖다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한 기존 유정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한 40불대 정도 되면은 이제 그래도 할만한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유정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70불, 65불에서 한 70불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빠진다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보면 지금 현재 그 유가가 보면 69불, 70불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간신히 사실 신규 유정 개발할지 말지를 갖다가 하는 건데, 사실 유정 개발하고 뭐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진이 확보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사실 신규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이 정도 저기에서는 이제 신규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이제 커멘트를 갖다가 이제 많이 달아놓은 걸 갖다 쭉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저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이제 하면서 보면은 아, 이거 관세 때문에 너무 계획 세우기가 힘들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파이프 가격도 한 30% 올랐다. 왜냐면 파이프 이런 거 다 철강으로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철강으로 파이프 만들어야지 시추도 하고 그다음에 또 뽑아낸 거 이송도 할 텐데 그게 이제 관세 25% 때리면서 지금 파이프 가격이 한 30%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을 봤었을 때는 이게 관세 뭐 여기저기 또 이제 때린다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이제 신규로 개발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코스트 올라오고 하면은 신규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기껏 해봤자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격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에너지 가격 낮춰가지고 인플레 잡겠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원유를 갖다 뭐 거기서 나오는 건 이제 경질유지만 이제 중질유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수입해다가 그걸 정제해가지고 석유 제품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 또 관세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석유 제품의 가격도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되는 거죠. 보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가격 관세로 올라가지만 에너지 가격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뭐 규제 같은 거 없애는 건 행정명령으로 이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건 없애줄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가지고 안 하겠다는 걸 갖다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인플레는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게 낮아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 뉴스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울한 뉴스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우울한 뉴스들밖에 없네요. 이럴 때일수록 파생 상품을 해야 되나요? 매도에 투자. 네, 매도에 투자. 양방향이 다 가능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금융시장에 있었던 뉴스들을 살펴봤는데요. 뭐 미국 투자자들의 변화, 그리고 뭐 동서양 투자 거물들의 시선 변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원자재 시장 변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